평양의 밤은 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장 뜨거운 욕망이 숨쉬고 있었죠. 선택받은 꽃.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연기해야 했던 한 여자. 그리고 그녀의 눈빛을 흔든 단 하나의 금지된 남자. 그것은 임무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개성, 통신. 나의 이름은 리은별입니다. 평양예술대학 그 화려하고 폐쇄적인 울타리 속에서 나는 어쩌면 가장 운이 좋은 축에 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학 무용과 4학년 졸업을 앞둔 22살. 나는 줄곧 선택받은 꽃이라 불렸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죠. 졸업 작품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렬한 백두산 호랑이 춤을 마치고 마지막 자세를 취했을 때 객석 맨 앞줄,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서슬 퍼런 눈빛의 한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예술단 입단 대신 이름 모를 승용차에 태워져 낯선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내내 떨었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라도 했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울 만큼 친절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국가보위부의 한 별채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공기는 차가웠죠. 나를 맞이한 것은 지도원 동지라 불리는 4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도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은별 동무는 정말 조국이 아끼는 인재입니다. 탁월한 미모,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이 깊다고 소문이 났더랬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은별 동무에게는 이제 예술이 아닌 더욱 영광스러운 임무가 맡겨질 것입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임무라니요. 내 꿈은 혁명 가극 무대에 서는 것이었는데 나는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저 지도원 동지, 그게 어떤 임무입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은 철옹성처럼 어두웠죠. 은별 동무는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특수한 동무들을 접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국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접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22살의 나는 어렴풋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오직 조국과 수령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은별 동무의 미소 한 번, 말 한마디가 조국의 수백만 달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무는 선택받은 무기예요. 무기라니요.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무용을 위해 단련했던 나의 모든 근육들이 힘없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도망칠 수 없는 운명.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선택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국인들만 드나든다는 고려 호텔로 향했습니다. 1층의 호화로운 연회장. 이곳은 내가 알던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세계였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와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왔다는 사업가들. 그들은 크게 웃었고 큰 소리로 떠들었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상품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지도원 동지에게 배운 대로 최대한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 같았죠. 내 안에서는 역겨움과 공포가 뒤섞여 나를 질식시켰습니다. 은별동무, 이제 곧 중요한 분이 오실 겁니다. 지도원 동지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분입니다. 동무가 잘 해줘야 합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샹들리에 빛이 너무 밝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검은색 비단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웨이였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보지 않기를 바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향해 멈추었다는 것을요. 그는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느리고 집요하게. 그 눈빛에 담긴 의미는 예술적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도원 동지는 나를 살짝 밀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맡아야 할 사람인가 보다. 고려 호텔에서의 접대 생활은 마치 끝없는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3개월이 지나자 나는 그 지독한 일상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짙은 화장 아래 진짜 나를 숨기고 붉은색 한복이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으로 나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술과 웃음소리, 그리고 시선에 익숙해지는 것. 술자리, 가라오케, 호텔 로비. 그것이 나의 무대였고 나의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은별이 아닌 예술단에서 온 아름다운 접대원이라는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밝게 웃고 술잔을 권하고 조국에 대한 칭송을 외치는 것. 지도원 동지에게 배운 대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는 완벽하게 움직이는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웨이,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의 거물 사업가였고 우리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의 곁에 배치되었죠. 다른 사업가들은 나를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거나 노골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어깨를 만지거나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혔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왕웨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술잔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편해 보일 때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챙겨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고 그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방심하게 만드는 고도의 수법일 거라고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수십 번의 만남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에게 조국의 예술을 하는 꽃이라거나 아름다운 동무라는 빈 껍데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왕웨이는 가끔 나에게 물었습니다. 은별 씨는 무용이 정말 즐겁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무용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생활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질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나는 매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은 지도원 동지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조차 없었거든요. 그들은 오직 내가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와 왕웨이의 대화는 주로 호텔 1층 로비의 구석진 자리나 연회 후 사람들이 빠져나간 조용한 복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끔은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림 이야기. 그 순간들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연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는 나를 마치 동등한 한 인간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위 간부들의 술자리가 끝난 새벽이었죠. 나는 너무 지쳐서 이제는 술 취한 척 연기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복도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왕웨이가 다가왔습니다. 은별 씨,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나는 습관처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려 했지만 그때 왕웨이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연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댐이 무너지듯 모든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무거웠고 춥고 외로웠거든요. 그는 나를 고려호텔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겨울이라 황량했지만 그곳에서는 대동강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의 어둠과 몇몇 건물에서만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들, 고요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라의 밤은 참 고요합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시끄럽고 불빛으로 가득 차 있죠.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경계도, 임무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와 그 사람, 그리고 고요한 강물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은별 씨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아닌 나 자신. 은별 씨.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연기하지 않을 때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나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쿵.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그것은 지도원 동지의 칭찬이나 다른 이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도 잊었습니다. 왕웨이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꽂힌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연기하지 않을 때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가장 인간적인 나 자신을 되찾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지도원 동지에게 보고해야 할 정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왕웨이가 북한의 투자 유치에 매우 협조적이며 조국의 번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뻔한 거짓을 써내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나눈 대동강 야경 이야기, 그가 건넨 따뜻한 눈빛을 모두 숨겼습니다. 내 임무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지만 내가 그의 진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내 머리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웨이를 만날 때마다 나의 필사적인 노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늘 나를 존중했지만 이제는 그의 눈빛 속에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은별, 당신도 나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눈빛을 피했고 더 열심히 웃고 더 열심히 조국을 칭송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나는 그에게 더 가까워지는 역설에 빠졌습니다. 나의 가짜 미소 뒤로 느껴지는 죄책감과 그에게서 느껴지는 온기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발각되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외면하는 것은 내가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왕웨이가 연회 대신 개인적인 만남을 청했습니다. 호텔 3층의 한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지도원 동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별 씨, 왕웨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에 계속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 나라에 사업차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별 씨, 당신 때문에 계속 평양에 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금지된 죄악이었습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아픕니다. 당신은 그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조국도, 임무도, 지도원 동지의 서슬 퍼런 눈빛도 오직 그의 눈 속에 비친 나 자신만을 보았습니다. 자유롭고 싶어하는 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억눌렸던 인간적인 갈망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웨이가 내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깊고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한 키스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그 키스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진심이었으니까요. 금지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숨이 벅차오르는 순간 왕웨이가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은별. 그는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랑 중국 가요. 내가 지켜줄게. 당신이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왕웨이의 키스는 조국을 위한 임무라는 나의 삶을 산산조각 냈고, 나랑 중국 가요라는 그의 속삭임은 나에게 생존이자 유일한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평생 배운 것은 오직 수령님과 조국에 대한 충성뿐이었습니다. 이념과 세뇌가 나를 20년 넘게 묶어두었는데 한 남자의 따뜻한 말과 키스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두렵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조국을 배신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선택받은 무기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붉은색 한복을 벗고 그저 인간답게 숨쉬고 싶었습니다. 사랑? 그것이 생존인지 아니면 욕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왕웨이는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연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어두컴컴한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작은 검은색 가방을 건넸습니다. 은별 씨, 준비됐습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 손은 가방을 받는 순간부터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을 때 내 눈앞에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중국 여권 한 권, 리칭이라는 낯선 이름과 내가 아닌 화장을 지운 듯한 나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툼한 통장 사본과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거액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그것은 탈출 경로였습니다. 내용은 치밀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아침 8시 나는 평소처럼 지도원 동지의 차를 타고 신의주 국경의 세관을 통과할 것입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사업 물품을 통과시키는 명목으로 나를 자신의 차량에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세관 통과 직후 차는 곧바로 중국 단둥의 비밀 장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심장이 뛰는 이유는 희망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 계획이 발각되면 나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왕웨이 때문에 즉결 처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텔 복도를 지날 때 청소부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고 지나가는 군복의 뒷모습이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징후 같았습니다.
나의 공포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탈출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지도원 동지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은별 동무, 당장 내 방으로 오십시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밤 10시에 갑작스럽게 호출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급하게 검은색 가방을 침대 아래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 심장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도원 동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내가 며칠 전 작성했던 왕웨이 관련 정기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별 동무, 왕웨이 동지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큰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동무가 잘 알지요? 네, 지도원 동지. 나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늘 그랬듯이 차갑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날카로워 내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 동무, 혹시 동무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없습니까? 내 피가 식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도원 동지. 저는 오직 조국을 위한 임무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쉬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조국은 단 한 명의 변절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을 빠져나왔지만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질문, 그리고 너무나도 평온한 그녀의 태도. 혹시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드디어 약속의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라 오늘이었습니다. 나는 지도원 동지에게 보고할 때만 입던 가장 단정하고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 옷은 나를 감시하는 옷이었지만 오늘은 자유를 향한 통행증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려 호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뛰지 마라, 제발 조용히 있어라.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각, 왕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미소에 담긴 구원이라는 단어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지긋지긋한 임무와 공포스러운 삶에서 마침내 해방된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아주 기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외국인들의 대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왕웨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미소였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로비 입구와 주차장 쪽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호텔 입구 주차장 쪽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섰습니다. 리은별 동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 로비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동무의 특별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왕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구원자여야 할 그를.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왕웨이. 나는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정리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냉정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나의 불안함, 지도원 동지의 미소, 그리고 그의 달콤한 거짓말까지. 그는 처음부터 그들 편이었어. 왕웨이는 나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나를 사랑에 빠지게 하여 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탈출 계획 자체가 국가보위부의 마지막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두운 신문실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뇌리를 스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시험이었구나.